자, 이번 시간에 전표 입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표 입력에 보시면요,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이제 전표 입력 쪽으로 해서 합쳐져서 입력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K랩 같은 경우는 일반과 메인 매출 전표로 해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누고 있느냐라는 건데, 일반 전표 같은 경우는 즉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입력이고요. 반면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 관련된 내용과 계산서 내용,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액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K랩은 일반과 메인 매출 전표로 해서 구분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여기 K랩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의 특성상 어떤 그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업무의 흐름이 법인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3개월 단위로 해서 매번 신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법인에 대한 중간연합 결산이라든지 연차 보고를 통한 그 법인세 신고 이런 것들은 이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가 증빙에 대한 처리 순서로 본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훨씬 더 단기간 내에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와 일반 전표에 대한 내용을 갖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미리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더 빨리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따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만을 위한 칸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반기나 그 다음에 연차 결산을 통해서 최종적인 법인세 신고가 들어가는 것은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걔를 따로 구분해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전표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회사마다 발행하는 방식은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사설 업체를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는 업체도 있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국세청 이세를 통해서 반영하는 회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형화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발행을 우리 K랩을 통해서 어떻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재에는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작업해서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 내용 정도만 잠깐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는 수준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많은 회사는 이런 뭐 베스트빌이라든지 여기 K랩 이런 걸 이용해서 발행하기보다는 회사의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가지고 엑셀을 작업해서 반영하거나 아니면 건건이 입력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내용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표 입력하는 데 있어서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가 있는데 교재의 전체적인 흐름상 일반 전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실 텐데요. 여기서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면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가를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해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1월 달과 관련된 모든 일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입력하지 않고요. 만약에 1 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특정한 날짜,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하시게 되면 1일자와 관련된 것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일자를 입력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위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빈칸 상태에서 입력한다라고 하면 1일이 됐든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전체를 다 입력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특정한 날짜를 세팅하게 되면 그 날짜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방금 변경이라는 것을 눌렀는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증빙을 정리하다 보면요, 증빙이 제대로 월, 그 다음에 일자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몇 월분치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월달도 있고 2월달도 있고 3월달도 있고 4월달도 있단 말이죠. 증빙이. 예, 증빙이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냥 비닐봉투에 그냥 막 쓰레기처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날짜를 갖다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나누고 다시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보다 좀 신속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증빙이 동일한 월이 아닌 경우 1월, 2월, 4월, 5월이 막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하나 증빙을 볼 때마다 1월달 입력하고 2월달 입력하고 그럼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 그 월을 갖다가 1월에서 2월, 2월에서 3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월의 날짜를 갖다가 어떤 증빙이 나오더라도 그냥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월 1일 날짜에 증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간 세팅을 갖다가 이제 6월까지 했다라고 하면 4월 1일 날짜의 영수증이 딱 나와도 화면에 변화가 없이 그냥 4월 5일 이렇게 입력해서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전표에도 있고 메인 매출 전표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보다 증빙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업무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눌러서 특정한 날짜 중심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현금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금 잔액. 자, 여기 나와 있는 현금 잔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현금이 이만큼 넘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일자별로 해서 현금 거래 내용이 쭉 반영이 되면은 이 금액이 그거에 맞춰서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돼서 금액들이 조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사의 업무를 보시다가 현금 잔액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면 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연 이 회사의 회계 처리가 적정하냐. 왜 그러냐면요. 보통의 경우는 현금이 저렇게 많이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드문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건설을 갖다가 함에 있어서 일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다. 그래서 매일 현금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저만큼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갖다가 찬찬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실무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하다가 대차 차익이 만약 발생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차 차익이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는 데 있어서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적절하게 수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1월 1일 날짜로 해서 구분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구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출금, 2번이 입금, 3번이 차변, 4번이 대변,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라는 것은 뭐냐?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자료 입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숫자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 전표 추가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분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다 이름이 뭐로 나오냐면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결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결산, 차변, 결산, 대변만을 이용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제가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 3번
4번 대변 이렇게 입력해서 분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산자료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 입력할 때는 이렇게 T가 나온다는 거죠. T가 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혹시 결산 자료와 관련했을 때 수정할 사항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얘를 일괄해서 삭제하는데 결산 차변 대변이 있는 것들을 일괄해서 쫙 지우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는 좀 효용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즉 5번과 6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결산 업무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말의 재고 자산을 반영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결산 차변과 대변을 이용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내용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외적인 사항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결산 작업하셨을 때 크게 구애받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 자료 입력에서 숫자를 넣은 다음에 자동 상승되는 그런 분계가 있다라고 하면 5번과 6번으로 해서 표시가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일반 전표에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교재를 참고하시면 필수 예제 따라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월 4일 날짜에 내용이 나옵니다. 상장회사인 주 영세전자의 주식 1200주를 단기 보유 목적으로 해서 주당 5,550원에 매입하고요. 대금은 수수료 만원과 함께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하실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다뤄보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작업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구분에 있어서 만약 이게 차변이다라고 하면 3번, 대변이다라고 하면 4번, 입금과 출금만 있다라고 하면 출금의 경우는 1번, 입금의 경우는 2번.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 관련했을 때는 5번과 6번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처럼 차변에 뭐다라고 하면 차변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을 갖다 입력하신다라고 하면 두 글자 혹은 세 글자를 입력하셔서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상장회사인 세영전자의 주식을 1200주 단기 보유 목적이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과연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단기 매매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마지막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처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다가 모두 다 동시에 충족을 해야지 분류상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것은 편의상 단기 매매 증권을 1번이라고 하고 만기 보유 증권을 2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매도 가능 증권이란 1번과 2번을 제외한 나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월 4일 날짜의 내용을 보시면 상장회사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 있는 주식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보유 목적이라고 해서 단기 처분의 목적을 갖다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4일 날짜에 유가증권에 대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해서 분류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당 5,55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수수료 만원과 함께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고려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유가증권을 취득하면서 관련된 수수료 등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수료 만원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수수료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하면 샀던 그 금액 이것만 고려하셔야 되고요. 만약 수수료 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요 단기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었고요.
반면에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는 이 수수료를 해당 자산에 포함시켜 버린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문제가 만기 보유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서 분류가 됐다라고 한다면 취득한 금액에다가 해당 자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서 분류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 수수료는 단기 비용, 즉 어떻게 처리되냐면 여기서는요.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또 하나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요. 수수료 비용에 대한 코드를 몇 번으로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